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마이크 앞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다음 세대 마이콘.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마이크 온이요. 회를 거듭할수록 정말 점점 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오늘도 우리 학생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아이들을 만나기에 앞서서 오늘 강연에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뚝딱이 아빠 김종석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뚝따라따 뚝딱딱. 네, 제 복장이 조금 좀 요란하네요. 화려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석 집사님이 저희 마이콘의 아버지 같은 분이시라면 어머니 같은 분이시죠? 배우 이혜근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심이 심이 이혜근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든든한 분이시죠.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사무총장이신 차용희 목사님도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CTS의 마스코트죠. 예삐도 함께하고요. 예삐 옆으로 오늘 함께해 주실 릭스쿨 생수회관 기독학교 월간 기독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나오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CTS 아트홀에서 전해드리는 마음을 이끄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첫 강연자는 어떤 친구일지 궁금합니다. 첫 강연자는요. 릭스쿨에 다니는 15살 태진 학생인데요.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푸른 하늘이 드높은 가을 어느 날 경기도에 위치한 릭스쿨을 방문했는데요. 펜션이라도 놀러 온 듯 아름다운 교정이 인상적인 이곳. 오늘의 강연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혜진이 어딨나요? 여기요.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찾아간 곳은 탐정사무소? 아니 무슨 탐정이 있어요? 네, 저희가 동아리처럼 이런 작은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뭐 누가 자기가 딴 밤을 훔쳐갔거나 아니면 이런 쓰레기를 이렇게 땅에 버리고 갔거나 아니면 또 누가 뭐 낙서를 해놨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사건들을 여러 개를 의뢰받고 해결하고 있어요. 혜진 군을 주축으로 교내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수사하는 릭스쿨 탐정들. 아무리 소소한 일이라도 사건 해결에 임하는 자세는 진지하기만 합니다. 네, 제가 이런 범죄 해결하는 분야에 대해 관심이 높아서 이런 막 사건도 수사해 보면서 약간 꿈에 접근할 수 있는, 근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릭스쿨 명탐정 혜진이 화이팅! 화이팅! 진지한 자세로 꿈을 향해 나아가는 혜진이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릭스쿨의 8학년 태혜진 학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범죄자는 태어나는 것일까 만들어지는 것일까라는 저의 관심 분야로 한번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자,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혹시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면 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남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범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아동학대의 피해자였으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저의 궁금증은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인간의 범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우연히 형의 방에 들어갔는데 형의 방에서 저기 나와 있는 듯이 정의의 적들이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아버지께서 출판사에서 받아오신 걸로 추정이 되는 책인데 그 책은 별로 아무에게도 안 읽히고 있고 딱히 막 드러나 있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목에 흥미가 갔고 책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분명히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삶을 산 사람이라면 정의에 대한 개념이 있을 것이고 아주 어린아이조차도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 책을 보니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세상에서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 가지 범죄학에 관심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면 여러 가지 범죄학 서적이나 또 유명한 경찰분들이 쓰신 책을 많이 읽었고 또 학교에서는 릭스쿨 탐정사무소라고 하는 작은 탐정사무소를 하나 차려서 실제 동네에서 일어나는 매우 작은 사건들을 수사하고 해결하며 과자로 의뢰금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관심이 생기면서 경찰을 꿈꾸기도 하는데요. 저는 범인을 멋있게 검거하고 또한 거대 권력을 무너뜨리며 또 부패한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런 이들이 매우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들에 대해 그런 이들을 동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약간 변하게 되는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책을 하나 읽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전국시대에 편작이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고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명의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위 나라의 왕이 그 편작이라는 의사를 불러서 한번 질문을 해봤다고 합니다. 너는 너의 형도 의사고 너의 첫째 형도 의사인데 그러면 셋째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한 의사인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편작은 예상외로 첫째 형이 가장 뛰어난 의사이고 둘째 형이 그 다음으로 뛰어나고 자기가 가장 못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위나라의 왕은 당신이 가장 유명하고 당신은 여러 불치병도 고칠 정도로 엄청난 의사인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편작은 이런 심오한 말을 합니다. 저는 매우 아프거나 매우 불치병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칩니다. 그러나 둘째 형은 그 사람의 병이 심해지기 전에 그 병을 미리 진단해서 미리 잡아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희 둘째 형에게 많은 고마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의 첫째 형은 병이 나타나기 전부터 식습관이나 그 사람의 그런 것을 보고 미리 병이 나기 전부터 병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그 병에 걸렸다 나은 것이 아니니 많은 고마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편작은 그 첫째 형이야말로 진정하게 훌륭한 의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범죄자를 잡는 것이 최고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 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책이 아닐까. 이 의문은 어쩌면 범죄자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이상 범죄자들은 잘못이 없고 그들을 만들어낸 환경이 중요하다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반면 또 어떤 이들은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도 멋있게 훌륭하게 살아온 그런 위인들은 특별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노력을 했을 뿐이다.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노력하지 않았으면서 그저 환경의 탓을 할 뿐이다. 이렇게 반론하기도 합니다. 과연 범죄자들의 인생에서 한 명이라도 바로잡아줬다면 바뀌었을까? 이것은 저에게는 매우 큰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의문에 해답을 찾기 시작한 것은 어느 평범한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는 시들고 있는 식물들을 보시며 저 식물들이 시들고 있으니 빨리 물을 줘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아했습니다. 저는 식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식물은 이미 시들 대로 시들고 꺾인 대로 꺾여서 제 생각에는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흐른 후 그 식물이 다시 아름답게 피어있는 것을 보고 저는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시들어가는 것처럼 매우 불우한 삶을 살아왔던 그런 범죄자들에게 단 한 명이라도 햇빛과 물이 되어주며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줬다면 그들도 어쩌면 활짝 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관찰학습의 증명 보부인형 실험, 엘버트 반두라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탠포드 대학교 부설 유치원에 다니는 남자 아이 24명, 여자 아이 24명을 자신의 연구실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놀이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간단한 룰을 설명했습니다. 놀이방 가운데에는 이렇게 테이프로 만든 것처럼 돼 있는 선이 하나 그어져 있고 한쪽에서는 아이가, 한쪽에서는 어른이 놀면 된다는 매우 간단한 규칙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어른 쪽에는 아이 구역에는 없는 저렇게 생긴 보보 인형과 그리고 장난감 망치 하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두라는 이 실험을 총 3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A그룹은 아이들이 놀 때 반대편의 어른들도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얌전히 이렇게 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B그룹은 아이들이 놀 때 반대편 어른들이 망치로 보보 인형을 가격하며 그냥 폭력적으로 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C그룹은 어른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만 놀게 놔둬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들을 같은 상태에 내버려 두어봤습니다. 어른들을 다 빼고 아이들만 그냥 모든 곳에 돌아다닐 수 있으면 놀게 한 것이죠. 여기서 A그룹, C그룹과 달리 B그룹의 경우는 남자 아이들은 평균 38.2번, 여자 아이들은 평균 12.7번 망치로 보보 인형을 가격하였고 폭력적인 욕설이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이들이 본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완벽한 실험이라고 말할 수 없고 오차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험이 흥미롭게 되는 것은 여기부터입니다. 약간의 실험의 변화를 줘서 B그룹의 어른들이 막 보보 인형을 가격하고 있을 때 약간의 변화를 줘봤습니다. 다른 어른, 관리인이 들어가서 그 어른이 하는 행동을 보고 하지 말라고 한번 말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의 결과는 B그룹의 아이들도 보보 인형을 때리지 않고 다른 아이들처럼 얌전히 놀았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관리인이 들어가고 어른이 하는 행동을 지켜본 뒤 그냥 지나쳤을 때는 오히려 아이들이 더 폭력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반두라는 이것으로 관찰학습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학습하거나 뭘 배우는 과정이 아닌 우리가 무언가를 관찰함으로써 누군가의 행동을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배우는 과정을 관찰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두라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잘못에 대한 적당한 처벌을 받으며 또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교육받으며 관찰학습하며 자라갑니다. 그러나 잘못에 대한 적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이유 없이 처벌을 받으며 또한 화목하지 않았던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왔던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보며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친 실험입니다. 미국의 첫 번째 프로파일러이자 범죄심리 분석가인 로버트 레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자라서도 완전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 애정이 없는 어머니, 학대를 일삼는 아버지나 형제들, 손 놓고 구경만 하는 학교, 있어도 소용이 없는 사회복지단체 등은 이상 성격자를 만들어내기에 딱 좋은 조건이다. 다시 말해 결함이 있는 가정과 사회는 범죄적인 행동과 환상을 키우는 온실 같은 환경을 만들어내 결국에는 무시무시한 비극을 불러온다. 주일 아침에 식물 이야기와 또 아까 말했던 보보 인형 실험과 그리고 로버트 레슬러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들어가는 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꽃은 당연히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제가 마치 시들어가는 꽃이어도 그 꽃에 햇빛을 비춰주고 물을 주며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 꽃도 매우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같은 삶을 살았어도 감동적으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들의 핑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단 한 명이라도 햇빛과 물이 되어주며 그들에게 한 명이라도 관심을 가져줬다면 저는 바뀔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아주 작은 관심이, 열정이, 어느 정성이 누군가에게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그런 행동은 누군가에게는 햇빛과 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변화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영화 속에서 보듯이 범인을 잡는 것보다 우리는 일상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잘해주며 그런 것이 오히려 범인, 연쇄살인범 5명을 잡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주고 삶에서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혜진 학생의 강연 들어봤는데요. 저는 뭐 그냥 범죄 심리 전문가 수준 높은 그런 강연 한 편 들은 기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정말 전문적인 프로다운 강연을 해주셨는데 혜진 군처럼 범죄자의 삶, 인생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참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참 혜진 군이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종섭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종석 집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성장 과정에 부모님이 어떠셨어요?
좋은 부모님, 나쁜 부모님 갈랐을 때. 아, 저의 경우요? 네. 네. 저는 좋은 부모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제 범죄 쪽으로는 안 빠질 것 같고. 그두 번째는 학교 과정에 어떤 과정을 받았는데 중2인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쭉 얘기를 하면서 중2 때라면 상상을 해봤어요. 그때도 저는 그 고무줄이나 자르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인데 이렇게 벌써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는 이런 교육 방식이 저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어우, 네. 벌써 프로파일러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목소리와 톤 이런 것들이. 네, 너무 멋있어요. 야, 진짜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더 크게 성장할 거라는 게 확 와닿으면서 네.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너무 멋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 마이콘을 통해서 아이들의 강연을 통해 저희가 또 배워가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성장해가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 혜진 군의 좋으신 부모님, 아버님이 나와 계세요. 사실 아버님께서는 혜진 군이 다니는 릭스쿨의 선생님이시잖아요. 아버님 오늘 혜진 군의 강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연습하는 것도 제대로 못 봤는데요. 네, 너무 감동적이에요. 네. 저는 이제 그 집에서는 무서운 아빠고 학교에서는 우스운 선생님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혜진 군 아버님이랑 같은 학교를 다니는 거 어떤지 물어봐도 돼요? 네. 어때요? 이게 네. 확실히 그냥 일반 학교면 그냥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은 그냥 일단 제쳐놓고 뭐 열심히 하는 애들만 뭐 데려오거나 그럴 수 있는데 맞아요. 뭐 아버지를 제외하고도 아빠를 제외하고도 뭐 주변 분들도 전부 다 이웃이고 진짜로 사람도 좋고 다 형제지간처럼 지내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열심히 안 하는 게 있으면 숙제도 많이 내주시면서 봐주시고 또 못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잡아주시면서 오히려 더 학습 효과가 큰 것을 느껴요. 좋네요. 아버님께서 릭스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이제 릭스쿨에 근무한 지 7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저만 그냥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있다가 네. 너무 좋은 이런 가르침을 저희 아이들은 정작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데리고 오게 됐어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총 다 해서 한 24명 정도가 재학하고 있는 아주 작은 학교입니다. 김포에서 강화도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제 시골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또 가족 같은 분위기로 다 형성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친구지만 사촌 같고 선생님은 선생님이지만 그냥 삼촌 같고 이모 같고 이런 분들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또 재미있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네, 가족 공동체 같은 릭스쿨의 교장 선생님도 나와 계신데요. 혜진 군처럼 발표를 잘하는 친구들이 릭스쿨엔 참 많은가요? 발표 지도를 따로 하시나요? 발표 지도를 따로 하지는 않고요. 네. 그 혜진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아버님이 특별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작은 학교라서 발표의 기회가 좀 많고 특별히 그 국어 선생님이 굉장히 끈기 있게 아이들의 글을 다뤄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가 담긴 제대로 된 글이 안 나올 때까지 네. 빠꾸빠꾸 빠꾸빠꾸. 그래서 길게 고민하고 깊이 고민하고 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나오면서 또 발표로 이어진 것 같아요. 이런 학생이 만들어질 수 있었군요. 네. 제가 적어놨는데 릭스쿨 탐정사무소를 차렸다 그랬잖아요. 어떤 곳인지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아, 네. 그게 사실 작년에 저희 형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네. 같이 친구들과 동생들과 이렇게 탐정 사무소를 만들게 돼서 실제로 뭐 막 살인 사건이나 절도 사건 이런 거 해결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제가 딴 밤을 훔쳐갔어요. 또 누가 주스팩을 여기다 버려놨어요. 뭐 그나마 가장 컸던 사건은 뭐 유리창 같은 게 차 유리창 같은 게 약간 금이가 있어요. 이 정도. 그래도 너무 귀해요. 가족들이나 친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우리가 저희 학교에서 다 같이 물과 햇빛을 이렇게 받고 자라고 있는데 다 같이 활짝 피는 꽃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도 꽃이 된 다음에 다른 사람의 햇빛과 물이 돼서 우리만 빛나는 게 아니고 모두를 다른 사람도 피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꽃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삶을 인생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경찰이 돼서 그들에게도 정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경찰이 돼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아졌으면 좋겠다,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진 군 오늘 첫 강연 귀하게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태혜진 군이 첫 번째 무대를 잘 열어줬는데요. 두 번째 강연자도 정말 만만치 않은 열정을 가진 학생이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좋아하고 시를 쓰는 것을 좋아하는 18살 남유진입니다. 청춘, 만물이 푸른 봄철이다. 10대 후반을 학교에서 지새우는 시기이다. 우리는 봄철에 한껏 몸을 웅크린다. 더 낮은 자세로. 웅크린 자리엔 별조각이 뭉개져 있다. 구름이 흐르고 책장이 넘어가고 어느새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이 되었을 때 별조각의 끄트머리가 우리 발을 비춘다. 별조각을 주워 책장 사이에 끼워두자 어느새 학교에 빛이 가득하다. 그대의 별조각은 어디에 있는가? 만물이 푸른 봄철에 웅크린 발 사이에 희미한 불빛을 잡아 그대의 청춘을 밝히어라. 이 시는 제가 저와 같은 청소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의 강연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생수회관 기독학교에 다니는 18살 남유진입니다. 저는 오늘 제 소명을 찾기 위해 걸어온 길, 그리고 소명을 향해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 어머니의 뱃속에서 또 부모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들었고 총신대 부속유치원, 중앙기독학교 등에서 생활하며 성경적 세계관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 제가 기독교 교육을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서울에서 살다 수원으로 내려와 중앙기독학교에서 3차례의 선교를 통해 필리핀, 호주, 중국, 태국, 라오스를 품었고 인문학 서적을 읽고 글을 쓰며 청춘들과 공감하는 것이 제게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과정에서 소명을 찾았습니다. 제 소명, 제 꿈이 무엇이냐고요? 그건 바로 아나듀오라는 것입니다. 아나듀오는 아나운서, 프로듀서, 오퍼레이터의 합성어로 방송 기획부터 대본 작성, 섭외, 진행, 방송기기 조작까지 방송 프로그램의 전반을 혼자서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더 예전에는 아나운서를 꿈꾸기도 했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모 기독교 방송 방송선교 역사관의 고백을 듣고 그날 저는 기독교 방송 아나듀오가 되리라는 사명 선언을 했습니다. 통일 한국 시대에는 북한 땅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고백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는 철저히 자유가 억압된 북한에 대해 애통한 마음이 커졌고 대한민국 수립의 토대가 되었던 개신교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통일 한국이 세워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기독중학교 시절 그 꿈을 향해 정말 순조롭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라디오 방송 동아리 라디오 메이튼즈를 직접 만들어서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고난주간, 성탄, 졸업 등을 주제로 라디오 방송을 기획해서 진행하고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도 하면서 방송과 미디어를 향한 저의 꿈을 더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방황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기독중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도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 중국어과에 입학했는데요. 중국시를 낭송하고 한중의 현대시 비교 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전문학과 한시외교를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며 입학 당시 꿈꾸었던 한중지교로서의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과 문학, 문화를 사랑하는 저로서 말글살이를 주제로 일제강점기의 조선어와 학회 및 독립군가, 일제잔재 말과 글, 아름다운 노랫말 등을 탐구하고 홍보하며 고등학교 3년의 절반을 함께했던 모 외고는 제게 큰 자랑이었고 또 기쁨이었습니다. 1학년, 2학년 모두 좋은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었고 특히 기독교인이셨던 1학년 담임 선생님께서는 아나듀오라는 저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방황을 했느냐고요? 그건 제 마음속에 찾아온 소용돌이였는데요. 기독교 학교에 다니다가 공립학교의 교육을 받으니 세계관 전쟁의 전선에 내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공립고등학교의 교육은 철저히 인본주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저의 기존 가치관과 충돌했으나 저는 조용히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저게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수도 없이 되뇌었지만 세상에서 도태되기 싫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심화탐구 동아리에서 과학 붐이 일었는데 그때 저도 과학을 탐구하겠다며 창조과학 내용을 발표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루시퍼의 타락,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믿으며 예수님 이외의 다른 이름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고 했었던 고백.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이 모든 것이 부정당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방송 아나듀오보다 세상적 성공을 위해 유명 방송사의 아나운서가 되라는 주변인들의 압박을 받았을 때 저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신화로 여겨지고 적그리스도의 상징을 대놓고 활용하는 유명 아이돌 그룹들의 노래가 교실과 기숙사, 축제에서 울려 퍼지고 동성애 찬반 토론에서 다들 기독교인 친구조차 인권의 이름으로 찬성을 외치고 친구들이 동성애 코드를 담은 소설을 읽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다문화가정 어린이 교육봉사 동아리에 합격했는데요. 나중에 그 동아리가 이단 종교 산하단체와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무척 당황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듯 보였겠지만 저의 마음과 영혼은 뜨겁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외고에서 마지막으로 치렀던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심화영어에서 최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지만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저의 마음은 결코 기쁘지 않았습니다. 2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답답함과 불안감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소통의 단절과 학교와 자습실, 기숙사만을 오가던 일상생활의 변화, 또 세상적 성공과 유명 아나운서를 향한 동경,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 우울함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 밤 어머니와 저는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꿈쩍도 안 하실 것 같았던 어머니는 유진아, 그동안 정말 많이 수고했어. 내가 고등학교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너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곳으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짧은 시간에 중학교 동기 친구를 통해 생수회관 기독학교를 알게 되었고 학교를 옮기는 과정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월요일 오후까지 정말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생수회관 기독학교에 대한 확신과 외고 선생님, 친구들과의 작별을 허락하셨습니다. 전학 당시 유진이는 꿈이 뭐예요? 라는 부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아직 사라지지 않았던 기독교 방송 아나듀오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영성, 감성, 지성교육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북한을 향한 긍휼 PBL 활동, 언론 미디어 크루 활동, 에타비를 통한 성경적 세계관 수업, 수사학 등 제가 진정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소원했으나 기존 학교에서는 주변인들과 환경에 의해 고려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 글로벌 대학을 향한 길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생기를 되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기대하게 됩니다. 제가 앞으로 가게 될 어떠한 방송 선교지에서든지 저를 통해 마지막 때의 어둠 가운데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마이크를 켜고 세상과 이 땅의 청춘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애통한 마음이 가는 그곳에 당신의 소명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영희 목사님, 이렇게 유진 양처럼 기독 대안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중에 중간에 전학을 오는 아이들이 많은 편인가요? 대안학교 생길 때는 초기에는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거나 또는 말썽 부리는 아이들이 주로 왔었죠. 근데 이제 지금에 이르러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를 선택하기도 하고 네. 부모들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겠다는 그 다짐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오늘 이제 유진 양처럼 자녀들의 신앙이 부모보다 더 높아서 이런 이제 그 공립학교 다닐 때 갈등을 겪으면서 네. 고민을 하다가 자녀들에 이끌려서 부모가 선택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보다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똑똑합니다. 네. 이제 본인들이 다니는 학교는 본인들이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유진 양도 말해줬지만 세계관 전쟁에 내몰린 것 같았다. 뭔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속에서의 그 가치관들과 좀 내 가치관들이 충돌할 때 느끼는 그런 내적 갈등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전학 가고 나서 그러면 제일 크게 달라진 점은 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일 크게 달라졌던 점은요. 이제는 학교에 가는 것이 기다려진다는 점입니다. 이 자리에 담임 선생님이신 한옥진 선생님이 나와 계신데요. 이렇게 유진 양 같이 멋진 제자를 두고 계신 선생님 참 행복하실 것 같은데, 생수회관 기독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렇게 멋진 아이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 학교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참 한 수업 한 수업에 선생님들의 그런 이 학생들에게 이런 걸 주고 싶다. 우리 통일 세대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에 이렇게 잘 자라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한 수업 한 수업을 만드는데 유진이랑 며칠 전에 상담을 했는데 저희들의 그 선생님들의 그 고민들이 유진이 안에서 풀려지는 것들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시원한 거예요. 정말 그 뿌듯함이 느껴지는 유진이라서 상담 끝나고 네.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있구나.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수업들이, 그렇게 진행되는 수업들이 유진이한테 이렇게 먹고 또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네. 쓰이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되게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특별히 저희 한옥진 선생님께서는 북한에서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유진 양도 들어보니까 북한 선교에도 관심이 많다. 그런 점에서 선생님과 유진 양의 인연도 참 하나님이 맺어주신 특별한 인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진 양은 이런 인연, 눈물을 보이고 있어요. 유진 양은 선생님과의 인연 어때요? 너무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이전에는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솔직히 좀 막연했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근데 이 학교로 옮기게 되고 또 한옥진 쌤을 만나게 되고 또 이제 북한 기도에 함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제는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애통하신 마음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옥진 쌤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또 함께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유진 양과의 인연에 대해서 감사의 메시지 한번 전해주시죠. 네, 사실은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서 또 여기 한국에 와서 8년째 또 대학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북한에서 태어난 게 참 원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 내가 내 태어날 땅을 선택하지 않는데 그 땅에서 태어난 게 참 원망스럽고, 여기에서 너무도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들이 참 힘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참 많이 했던 것 같고, 한국에는 이렇게 부유하게 살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내가 봤던 그 땅은 아니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땅은 왜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기에는 멈춰 있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학교에 와서 유진이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면서 통일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준비하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학생들을 만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 땅을 향해서 울고 계시고 이렇게 애통한 소명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게 하시는구나라는 그것들이 저 유진이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더 많이 느끼고 요즘은 진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귀한 동역을 통해서 북한 선교의 지경이 정말 넓어져서 하루빨리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혜근 집사님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유진 양의 강연. 내가 혼자 하기는 힘든데 우리가 함께하면 더 큰 영향력을 끼치듯이, 정말 혼자서 그 많은 역할들을 감당해서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CTS에서도 뭐 7천 미라클도 그렇고 PD분 한 분이 가셔서 그 오지의 모든 것들을 다 영상으로 담아서 오셔가지고 내보낼 때 그분은 정말 막 아프고 힘들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시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많아요. 근데
그분이 보여주는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네. 그러므로 또 후원도 하고 기도도 네. 하고 그 영향력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파격이거든요. 네. 저는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셔서 하나님 네. 나라의 더 확장과 은혜를 많은 분들에게 그 영향력을 맞습니다. 끼칠 거라고 저는 믿고요. 네. 너무 똑소리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잘 해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항상 유진이 양의 앞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강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강연자죠. 세 번째 강연자는 청소년들의 고민이라면 아마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성적을 빼놓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요. 28점을 82점으로 만든 친구라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PC방을 가고 노래방을 가고 볼링장이며 정말 안 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놀았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저를 그저 잘 노는 친구, 재미있는 친구로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았지만 이미지 변신을 하고 싶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태영이. 기초 실력이 없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누가 평균 40점을 받아오던 제가 평균 82점을 받아오리라 생각했겠습니까? 한다면 한다.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라는 것을 깨우친 이 시기가 제 인생에서는 너무 값졌던 것 같습니다. 양태영 학생의 값진 깨달음. 지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한평에 위치한 월광 기독학교에 재학 중인 10학년 양태영입니다. 제가 처음 이 다음 세대 마이콘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받았을 때 나 정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희 심장에서부터 쑥쑥 나왔습니다. 지금도 너무 떨리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저의 어떤 경험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 끝에 저희 중학교 3학년 때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우사인 볼트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스윙스라는 래퍼는 그 이유를 결승선까지 끝까지 달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바로 저의 경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경험 중에서도 노력과 끈기에 관한 이야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중학교 2학년 시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철없이 행복하게 하루 종일 놀았던 것 같습니다. 평일에는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축구를 하다가 주말에 집에 오면 늦잠을 자고 일어나 PC방을 가고 노래방을 가고 볼링장이며 정말 안 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놀았습니다. 이러던 저에게도 중학교 3학년이라는 시기가 오게 되었고 처음에는 달라진 것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저를 그저 잘 노는 친구, 재미있는 친구로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이 확 깨더라고요. 물론 이런 이미지가 절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친구들에게 저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란 양태형은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공부 또한 안 한 것이었지 하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솔직히 중학교 1, 2학년 때 공부를 너무 안 했던 탓이었을까요? 수업 진도에 따라갈 수 없었고 저는 중학교 1, 2학년 공부를 중학교 3학년이 돼서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중학교 3학년 시험을 망치고 나서 그럼 내가 이 다음 시험 때 정말 시험 점수를 잘 내서 친구들에게 공부 그까짓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모습을 심어주고 나서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놀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중학교 3학년 공부를 하고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고등학교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그쪽 사이에 껴서 중학교 1, 2학년 책을 핀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보여줘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기초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기필코 보여주리라 마음먹었던 기말고사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전히 바닥이었습니다. 과연 이 점수가 제가 공부에서 나온 점수일까 싶을 정도로 여전히 바닥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자신이 실망스러웠고 황당했습니다. 분명 저는 저의 주말을 PC방이 아닌 학원에 투자했는데 달라진 게 없는 저희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과연 제가 노력했던 그 1, 2개월의 세월은 어디로 간 것인지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태영아, 이 정도면 노력한 거지, 이 정도면 수고했지, 이렇게 저를 합리화하며 포기를 고민할 때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야, 공부는 계단처럼 느는 거야 라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저한테 아무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친구가 공부를 엄청 잘하는 친구였는데 뭔가 저를 놀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친구의 의도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주말에 놀았습니다. 주말에 놀았는데 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여기서 포기한다면 내 인생에서 얻어가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 학교생활마저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데 내가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정말 이 시기는 다시 찾아올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결국에 저는 지금까지 1, 2개월 공부한 게 너무 아까워서라도 계속 공부하기를 마음먹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놓치지 않아야 될 시기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뒤로 공부를 더 열심히 했고 저에게 보상으로 놀 시간을 주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여름방학이 끝났습니다.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태영아,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고 조금만 더 하자. 이번 시험 때 진짜 잘 보여주고 나서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자.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저의 모습을 기대하며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0월 달에 처음으로 집 앞에 있는 독서실을 가게 되었는데 파란색 후드티를 입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제 점수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영어 80점대를 기록하며 다른 타 과목들도 눈에 띄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 성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더 마음이 기뻤습니다. 뭔가 해내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만 수학 점수가 조금 아쉬워서 자연스럽게 기말고사까지 욕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뭔가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조금만 더 하면 뭔가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때부터는 학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 활동에도 성실하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찾지 못했던 저의 열정을 제 자신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저의 중학교 3학년 인생의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학 82점을 맞았는데 다른 친구들은 100점도 아니고 90점도 아니고 고작 80점 가지고 뭘 저렇게 호들갑을 떨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수학 28점을 받아오던 저에게 그 점수는 너무나도 값졌고 누가 평균 40점을 받아오던 제가 평균 82점을 받아오리라 생각했겠습니까? 전 제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때부터는 누군가에게 저의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진짜 할 수 있었구나, 안 해서 못한 거였구나, 진짜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이 뒤로부터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다음부터 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원래대로의 계획이었다면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저의 마음을 잡아준 고마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였는데 뭔가 그 친구에게는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예비 고1으로서의 겨울방학을 성실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것이고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지금이나마 그 친구에게 고마웠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제 중학교 3년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고 그만큼 값졌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저에게 태영아, 너의 중학교 인생에서 제일 기억 남는 일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저는 한치의 고민 없이 이 시기를 말할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라는 것을 깨우친 이 시기가 제 인생에서는 너무 값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도 이루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아무리 막막하고 깜깜해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했기 때문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강연자 양태영 군의 강연까지 들어봤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참 재밌어요.
분명 이렇게 태연군처럼 점수를 올리고 싶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태연군만의 공부 비법 뭐 알려줄 거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공부를 너무 무식하게 시작해서 사실 공부 비법이라고 말해 드릴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저희 공부하던 시간의 양을 늘렸을 뿐이었던 것 같고, 제가 굳이 말씀해 드리자면 제 자신을 믿고 끝까지 가는 게 공부의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믿고 끝까지 가면 오를 수 있다. 근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월광 기독학교 김의균 선생님이 나와 계십니다. 이렇게 28점에서 82점 만드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선생님. 근데 다들 너무 놀라셨을 것 같고 선생님도 놀라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 놀라셨죠? 네, 매우 놀랐습니다. 네, 태연군 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나요? 선생님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지켜봤는데 정말 만약에 하루치 해야 될 몫을 네. 못하게 되면은 그 다음 날 그걸 다 채워서까지 새벽 2시, 3시까지 늦게까지 남아서까지 그 전날의 몫을 다 채우고 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늘 이렇게 써놨던 게 있었어요. 네. 나의 미래는 속도가 아니다 방향이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저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도 늘 저는 방향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비중하고 방향 비중을 따져보면 한 7대 3으로 저는 방향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과연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평생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나 취미하고 또 이렇게 잘 맞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네. 전 세계에서 성공한 400인을 조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뭐 부지런해서 원래부터 돈이 많아서 창의적이어서 많은 이유가 있는데 공통적인 이유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400명에게 끈기. 그것이 어쩌면 우리 청소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친구는 얼굴이 나중에 성공할 얼굴이에요. 내가 관상도 봐요. 그런데 태연군 요즘에도 공부 잘 돼요? 열심히 하고 있나요? 솔직히 중학교를 이렇게 마치고 나서 고등학교를 되게 위세등등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근데 인생이 쉬운 건 없듯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많이 방황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예전의 경험을 다시 떠올리면서 절대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나를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린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더 크게 발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연군 오늘 귀한 강연 보여줘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공부 계속 재밌게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세대 마이크 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향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10분 이내로 촬영하여 원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동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마이크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네, CTS 아트홀에서 전해드리는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도 세 분의 강연자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종석 집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우리 세 친구를 통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분들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입장인데 오늘 나와 보니까 네. 학생들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맞습니다. 학생들에게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3명의 아이들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세 친구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돼 있을까 참 궁금하고 기대되면서도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 있을 거라는 확신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멋진 다음 세대들이 계속 세워져 나가기 위해 우리 대안학교의 역할이 참 중요할 텐데요. 차 목사님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의 그 3명 학생들이 친구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 같다는 소리가 들어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전혀 꿀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어른들이 기도해야 된다. 정말 한국교회가 깨워서 저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앞으로 우리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정말 꼭 기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CTS 다음 세대 마이코는요, 언제나 우리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솔직하고 진심 어린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매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